시장이 정말 좋습니다. 이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을 잘 보시는 또 인사이트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는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도 아마 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국 시장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궁극적으로 지금 한국은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밸류업 정책이라고 해서 네. 그동안 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정부가 각종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제가치를 찾아가게끔 강제화시킨다라는 정책. 측면에서 한 가지가 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보면 닷컴이든 어떤 이제 좀 열풍이 좀 있었을 때 중심에 있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중심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AI 사이클에 그 메모리 칩의 쇼티지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됐는데 문제는 이 메모리 칩의 글로벌 절대 강자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계속해 가지고 그 수익을 내는 쪽에서 이제 급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네. 우리가 제자리를 좀 잡아가는 어떤 그림이 된다 보니까 이중의 어떤 상승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데다가 네.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은 지금 긴축이 아니라 여전히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특히 미국도 계속해가지고 QT를 얘기를 했었지만은 사실상을 보면은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뒤로.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지금 확장되는 국면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맞물려가지고 증시는 계속해가지고 우상향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고 이런 그림은 단기간에 끝날 그림은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상승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말씀처럼 유동성이 또 풍부하고 또 정책도 받쳐주다 보니까는 시장이 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뭐 데이터 센터 짓겠다, 여기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 기업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빅테크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주 아이템인 이제 HBM이라든지 그죠. 그 레거시 DRAM 쪽에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플러스 알파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아마 빅테크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몇 가지 이제 관찰해야 될 변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그것을 보시려면은 캐펙스에 대한 이제 그 투자? 회사의 전망 이런 게 중요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현금 흐름일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시장이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는 돈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자금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까지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지만은 이게 최근에 이제 전쟁 이후에 유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그 원가에 반영될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거는 꼭 이제 분기 발표 때마다 시장에서는 점검을 하려고 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뭐 가이던스 전망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고 현금 흐름 이 기업이 진짜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현금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걸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저희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가장 궁금한 게 SK 하이닉스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위 분들도 물어보세요. 이제라도 사야 되냐, 아니면은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냐 이렇게 좀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갖고 계신다면 굳이 지금 팔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의 딜레마는 지금의 어떤 업황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여전히 AI 사이클이 아직은 버블 영역까지 진입 안 했다고 보고는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의심하고 있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 결국에는 이제 그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큰 주체는 빅테크들인데 그죠. 이쪽이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점검을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갔던 거는 사실은 이제 어닝도 어닝이지만은 두 배 레버리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데다가 또 그 경쟁사인 삼성전자 파업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 파업하면 또 반도체는 더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올라갈 그죠. 거고. 예. 이제 그런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는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게 봅니다. 여전히 좋을 거라고 보지만 이게 이제 시장에서 작년에 올랐던 흐름처럼 이렇게 줄기차게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좀 확인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 방에 다 사시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사시거나 조금 밀릴 때 대응해 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업황 자체는 좋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지난해처럼 빠르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상황들을 확인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어주셨고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의 이러한 흐름들을 함께 체크해 보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경영진들이 이제 자기 회사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회사 주식을 산다고 뭔가 좋은 거 아닌가?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좀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마이크론까지 해가지고 HBM 투자 관련해가지고는 다들 대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한 1,000억 원어치 그러니까 캐펙스 증설을 했거든요. 네.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는 결국은 그만큼 수요가 더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주가를 굉장히 견인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게 최근에 보면 또 그 반도체 쪽에 그 소부장에 해당되는 회사 하나가 대주주가 대규모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어저께 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은 저도 그렇지만 모두가 처음 가보는 길이거든요. 그죠, 예. 특히나 오너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실은 현금화의 욕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너가 팔았기 때문에 주가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업황의 흐름이라든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판단해 보시고 오히려 오너가 많이 팔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회사도 있다. 그래서 오너가 샀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업황의 방향성을 계속 고민하시면서 보시다 보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특히 이번 이제 한미반도체 물어보셨으니까 그 말씀은 결국은 오너의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한 30억인가 40억 사셨지만은 시가총액 늘어난 거 보면은 투자 대비 벌써 효율성은 엄청 증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오너가 샀기 때문에 흥분해서 나도 사야지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내부자 거래 공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샀다고 해서 이 회사가 무조건적인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영진이 이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이제 끝난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업황 자체를 봐야 한다라는 이러한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삼성전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사태가 있어요. 저희가 좀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다루고는 있는데 여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그 인사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노동운동이나 네.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한적인데 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이 만약에 멎게 되면은 그 손실 규모 자체는 수천억 단위가 아니라 수십조 단위로 늘어나게 될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과연 노조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조 입장에서도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 측면, 그러니까 성과를 나누자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이해를 일치시키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방식이죠. 우리나라 아직까지 노동운동 쪽에서는 뭘 하기 위해서 파업을 내세우고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고 또 노조가 반드시 그렇게 행할 거라고만 생각하시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경영진과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냐. 그 부분을 맞닿아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노조 역시도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건 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선배들의
피와 땀이 있는 거고 그죠. 사회에 도움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좀 찾아가는 것이 상식이다. 저는 그래서 이게 상식을 벗어나는 그림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분법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로봇 쪽에 조금 더 집중할 거다. 인력으로 가는 리스크가 좀 크니까 그러한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이유를 좀 찾는다고 해야 될까요? 로봇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서 좀 집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센티적으로 네. 일단은 주는 영향이라고 봐야지 네. 그것 때문에 바로 휴머노이드 하자면 진짜로 뭐 파업해가지고 그죠, 그럼 너무 폐쇄하자는 얘기잖아요.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네. 일단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이런 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주가가 반등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휴머노이드는 어떤 식이든 간에 시장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하기에 좀 어려운 거나 힘든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쪽 시장은 잠식은 이제 되기 시작할 거고 네. 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민도 막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휴머노이드의 필요성은 공장에서 더 필요해질 가능성이 그죠. 높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확산되는 그림이 나오지 강제화시켜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5월 안의 전략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좀 세우면 좋을까요? 저도 그 고민 중인데 지금 일단은 기존의 주도주는 굳이 저는 섣불리 팔 생각은 없고요. 네. 사실은 이제 기존 주도주들이 주도군을 형성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팔질 않았기 때문에 끌고 왔었는데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5월 달은 좀 더 지수보다는 순환매 포커싱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 있으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었지만 어떤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든지 또는 이제 업황이 괜찮은데 그동안 눌려 있었던 섹터들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반도체 좋다 보니까 지금 성과급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백화점 잘 나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주가 반영되고 있지만 또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2천만 명 넘을 거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유료 할증료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5월 이후에 해외 그 패키지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맞물려 보면은 내수 쪽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외국인들이 선호할 만한 것들 이런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계속해가지고 될 만하면 노이즈가 생기고 있긴 하지만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5월에는 어쩌면 재료가 또 5월에 이제 아스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월 바이오 USA까지 해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요즘 좀 올라오긴 했지만 조금 쉬우면은 추가 레벨업이 가능한 거는 미해군 프로젝트가 여전히 남아있는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들어올라 있는 순환매 섹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환매를 염두에 두시고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간에 또 여유가 있으니까 살짝 한 가지 질문 더 드리자면은 말씀처럼 이제 순환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순환매가 사실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짧은 순환매냐 아니면은 그래도 다른 쪽으로 기회가 간다면은 그 업종도 좀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 좀 오래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주도주로 또 빠르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는 매도할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네.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도 지금 조선이 한 8개월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그죠.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단계 또 급하게 올랐어요.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보면은 40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거의 7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으니까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거기서 끝날 것이냐를 놓고 보면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걸 보면은 미국 쪽의 LNG 프로젝트라든지 미 해군 프로젝트 거기에다가 LNG 캐리어선이 이동 경로가 3배가 늘어납니다. 중동에서 오는 거하고 미국에서 오는 거는 그런 그만큼 LNG 선박에 대한 추가 발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업황 자체에 어떤 지속 가능성이 보이는 것들은 조정받을 때 사놓고 섣불리 파시는 것보다는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업종별로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영훈 이사님과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해답을 전부 다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에 소중한 또 인사이트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S증권의 염승환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양대 지수 모두 다 또 신고가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최근 글로벌 IB에서는 코스피의 전망치를 8,500포인트까지 지금 상단을 열어두는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이익 실적 추정치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게 지수의 상단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일 텐데요. 현실적으로 이 8,500포인트 도달이 가능한 수치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 게요. 지금 네. 우리나라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PER이 7.3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 수준의 PER이죠. 근데 지금 위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낮냐면 이익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PER이 낮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우리나라 이제 30년 평균 PER이 9.8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딱 계산을 해보면 8,600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30년 평균만 가도 8,500 가는 건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갈 수도 있지만 뭐 또 중간중간에 뭐 아직 뭐 이란 전쟁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또 갑자기 금리가 오른다거나 또 돌발 악재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또 지수 상승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단지 지금 이익 정도 지금 나오는 이익이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8,500도 비싼 게 아니죠. 그냥 그거는 평균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500 가는 것도 큰 문제 될 건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냐 안 가냐 이런 거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6,600까지 온 상황인데 물론 높습니다. 오늘 뭐 또 사상 최고가니까. 근데 우리가 주가라는 거는 그 많이 올랐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위익이 훼손되거나 뭔가 악재 나올 때 빠지는 건데 지금 보면 아직도 이익 대비 주가가 더 못 올랐어요. 이익보다. 그래서 그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6,000포인트 중반대도 지금 시장은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시장에 상승세는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뭐 가장 좋은 실적,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울 만한 실적을 발표한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 후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40만 전자 그리고 200만 닉스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이 두 종목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지금 생각하실까요? 그냥 저는 그냥 감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것 같아요. 둘 다. 지금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PER이 오늘 올라서 이제 6배 됐고 하이닉스 이제 5배 좀 중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주가가 4배 올랐는데도 이익은 10배 올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못 쫓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주가가. 그래서 오늘 뭐 하이닉스가 또 5% 급등하고 삼성전자 2% 급등은 했지만 여전히 그 이익을 좀 못 따라가는 흐름이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익 추정치 매주 올라가거든요. 저도 이제 네이버 보시면 이익 추정치 다 나와요. 매주 한 번씩 바뀌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도 한 7% 정도 또 이익 상향 조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이익이 꺾인 적이 없어요. 그냥 매주 올라가고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이익 추정치가 그때 올해 삼성전자가 원래 실적 발표 전에 210조 원을 예상했어요. 올해가. 근데 발표하자마자 바로 300조로 뛰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90조가 올라간 건데 어쨌든 이익이 발표되면서 이익은 우리 예상보다 더 잘 나올 걸로 지금 기대감들이 높은데 주가가 거의 못 미쳐서 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지 주가 상승을 보면 좀 부담은 되지만 예, 어쨌든 이익에 기반해서 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논란은 그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이익을 믿어도 되냐.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익 좋을 때 흔히 우리가 보통 이제 피크아웃 얘기를 되게 좀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익 좋을 때 다음에는 오히려 꺾이니까 못 믿는 거죠. 이 이익을 신뢰할 수 있나?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그 장기 공급 계약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익에 대한 신뢰만 조금 이제 그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이제 몇몇 뭐 증거들만 좀 확보가 된다면 분명히 저는 이제 PER은 여기서 더 레벨업 될 것 같고 여기서 PER 10배만 가도 이제 흔히 뭐 삼성전자 40만 원, 하이닉스 200만 원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PER 딱 10배죠. 네. 10배면 딱 그냥 평균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과연 시장이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 이익을 그 과정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확인하는 방법은
장기 공급 계약을 계속 맺어주는 거죠, 빅테크랑. 그런 게 확인되면서 점진적으로 레벨업 되지 뭐 여기서 한 번에 간다 이건 아니니까 그런 이슈들을 확인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되 여전히 주가는 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삼성 이야기해 주시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대비 조금은 덜 움직이는데 노조 파업 이슈를 좀 빼놓을 수 없을 듯 하거든요. 이게 뭐 단기 악재로 작용할까요? 네, 좀 네. 악재는 맞죠. 왜냐하면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뭐가 이게 파업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아직 정해진 게 아니죠.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파업한다는 얘기가 좀 있죠. 이게 막 협상이 안 되면 그래서 협상이 다행히 잘 되면 파업은 안 하는 거니까 더 좋은 거지만 안 되면 파업하는 거니까 불확실하죠. 그래서 시장은 뭐 우리도 이번 이란 전쟁 리스크도 보셨지만 어쨌든 이란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지만 더 이상 악재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파업도 비슷해요. 만약에 파업을 하면 단기 충격은 있지만 그 파업한다고 삼성이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파업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히려 불안한 거는 지금 그래서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걱정 없는 하이닉스로 가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파업 이슈가 어쨌든 종료되면 못 오른 만큼 또 삼성이 또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러면 삼성의 이익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하시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게 물론 이제 이게 반도체 가동률이 좀 줄면서 타격은 좀 받겠지만 이게 반대급부로 반도체 지금 공급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파업까지 일어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공급이 그냥 더 줄어버려가지고 가격이 더 폭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파업 때문에 이 가격 효과가 생겨서 그걸 또 많이 할 수 있고 사실 하이닉스가 좋겠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이 높은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이 공급 부족한 상태에서 더 심각한 공급 부족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걸 본다면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전체 이건 악재로 보는 것보다는 가격을 한 번 더 올리는 반대급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다. 다만 어쨌든 파업이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해결이 되는 게 좋지만 이게 파업한다고 해서 이걸 뭐 너무 큰 악재로 저는 받아들이진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반도체 메모리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는 이사님도 좀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을 하는 걸까요? 이제 다음 달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출시한다고 합니다. 뭐 두 종목 중에 뭘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 ETF는 좀 어떨까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 레버리지 ETF 물론 지금처럼 추세가 좋을 때는 하면 너무 좋죠. 네. 뭐 2배씩 수익이 나니까. 근데 ETF는 아시겠지만 이게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빠지면 계좌가 녹아버려요. 왜냐하면 가만히 주가가 횡보해도 뭐 내가 본주 투자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ETF는 그 이 2배짜리는 선물하고 옵션 같은 거 섞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운용사가 비용을 이거를 계속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이 보수율 때문에 녹아버려요. 계좌가 천천히 녹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주가가 빠지면요 반대로 그러면은 주가 2배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10% 빠지면 마이너스 20이 날아가죠. 근데 주가가 다시 10% 올라서 번져놔도 요거는 회복이 잘 안 돼요. 예, 그 이상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배 빠졌다가 어쨌든 이제 50% 빠졌다가 50% 오르면 본전 회복이 아니잖아요. 100% 올라야 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르면 좋아요.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레버리지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사실 레버리지를 하신다면 대부분 다 뻔합니다. 하이닉스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왕이 내가 레버리지 할 거면 변동성 큰 거라지. 네. 삼성은 변동성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하이닉스에 몰릴 것 같고 대신에 하이닉스를 하셔서 뭐 수익 내시면 좋겠지만 모르죠. 뭐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의 그 특성을 꼭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신다면 3일 안에 그냥 끝내자.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2, 3일 안에 뭐 수익이든 손실이든 자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상황 봐서 또 하시고 이거를 그냥 뭐 6개월, 1년 가져가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보셨겠지만 3월처럼 폭락장 오면 한 번 빠졌다가 올라가면 회복이 잘 안 돼요. 이 레버리지의 특성상. 그래서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한 3일 정도 안에서 그냥 짧게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좀 빠른 매매를 해야 된다.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셨고, 그 앞서서 잠깐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피크아웃 시점을 이사님께서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피크아웃은 사실 이제 결국 그거거든요. 피크아웃이 언제 나오냐면 수요가 꺾이는데 공급이 뒤늦게 가서. 그죠? 그러면 이제 공급 네. 늘고 수요 꺾이니까 어떻게 되죠? 반도체 가격이 빠지죠. 그 사이클로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크아웃을 예상하려면 수요도 알아야 되고 공급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수요는 아무리 봐도 28년까지 늘 수밖에 없어요. 계속 AI 투자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수요 걱정은 할 필요 없는데 관건은 지금 공급이 안 되죠. 지금 공장을 가장 먼저 공장이 이제 건설될 게 그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이에요. 용인 1공장이 내년 2월에 완공된대요. 근데 2월에 완공되면 셋업을 좀 해야 돼요. 완공된 다음에 장비 설치하고 그게 한 6개월 걸려요. 그러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죠. 8월부터 이제 지금보다는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럼 그게 사실 맞다면 공급이 예전보다 늘잖아요. 그럼 반도체 가격이 조금 꺾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냥 수요가 어쨌든 일정하게 계속 올라간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근데 그때 수요가 예상보다 더 폭발을 하면 공급이 느는 것보다 이렇게 늘어나면 뭐 공급 늘어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가는 거고. 근데 그냥 공급이 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내년 8월이 일단 좀 고비는 될 수 있다. 그리고 내년 또 하반기에 삼성의 평택 P5 공장도 완공이 되고 마이크론 공장도 완공이 되거든요. 28년부터는 어쨌든 공급이 지금보다 느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 주가 6개월 선행하니까 이제 내년 하반기가 약간 피크아웃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업황은. 그러면 주가는 먼저 반영하죠.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 한 1, 2월 정에는 좀 흔들릴 수도 있다. 근데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그때 가서 용인 공장이 뭐 예상보다 이거 좀 공장 짓는데 시간 더 걸린다. 이러면 사이클이 또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 이제 1월, 2월 돼서 하이닉스의 용인 공장이 이제 완공된다는 소식을 좀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언제쯤 가동된다는 그 스케줄 보시고 한번 피크아웃을 그때 가서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 초에 한번 하자. 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까지는 뭐 탄탄한 수요 공급 유지될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반도체 이제 소부장까지 랠리가 확산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 상승세도 굉장히 놀랍고요. 이제는 전반적으로 이 랠리가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반도체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좋은 게 아니라 소부장도 지금 뜨겁잖아요. 엄청 좋아요. 네. 뭐 HBM도 지금 좋다 보니까 그래서 확산되고 있는데 다만 이 반도체 소부장이 싸지가 않아요. 한미 반도체도 굉장히 좀 비싸졌고 엄청난 레벨업을 했죠. 뭐 네. 사실 소부장 기업들 다 비슷하지만 그래서 뭐 보유는 하시는 건 되게 좋은데 이걸 이제 와서 좀 쫓아가는 거는 저는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소부장은. 소부장은 밸류가 비싸요. 삼성 하이닉스는 PER이 10배도 안 되죠. 한 5, 6배로 지금도 부담이 없어요. 전혀. 부담이 없지만 소부장 기업들은 기본이 10배 넘고 뭐 많은 거는 30배 넘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소부장은 급 나갈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변동성 나오니까 그때 투자를 하시고 반면에 오히려 저는 소부장보다는 지금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낫지 않냐. 근데 굳이 우리가 소부장 중에서 좀 고른다면 소재나 부품이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낸드가 좀 공급이 부족해서 낸드 투자를 좀 많이 할 거래요. 네. 근데 낸드에는 소재랑 부품이 장비보다는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좀 소부장을 한다면 낸드 관련된 소재랑 부품 쪽을 한번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디램의 가격 상승보다는 낸드 상승세에 대한 전망치가 더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낸드와 연관되어 있는 소재 부품 쪽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소부장 기업들 신규 접근하는 건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사고 싶고 좀 포모 현상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네. 소외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5월 달에 이제라도 내가 좀 접근해 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모아가기 괜찮은 뭐 전략이라던가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일단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진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결정은 해야 돼요. 뭘 맞아요. 살까 우선순위.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삼성 하이닉스가. 근데 상대적으로 여전히, 좀 네. 부담은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삼성전자 우선주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 아. 괴리율이 좀 있잖아요. 삼성전자보다 본주보다 우선주가 좀 할인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주를 좀 쫓아갈 가능성이 있고 또 특별 주주하는 기대감도 있으니까 근데 좀 본주 부담이 있다면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반도체 여전히 뭐 이렇게 좋지만 어쨌든 소부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소부장 전략은 좀 내려올 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4분기 실적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오늘도 보니까 뭐 전력기 기주들이 막 날아다녀요. 너무 좋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수주도 잘 되는데 실적까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실적이 되게 좋죠. 근데 그 장기 공급 계약 맺으면 수주도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기기처럼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주랑 실적이 같이 가는 업종들이 지금 주도하는데 그 후보군 중에 하나가 저는 반도체다 이렇게 보고 또 한 축은 조선주 같아요. 조선주도 수주 잘하는데 실적도 좋습니다. 이번에 엔진이 뭐 AI에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은 반도체랑 좀 조선업종 집중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면 조선은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엔진 쪽 좋을까요? 엔진도 좋지만 좀 상대적으로 좀 또 이렇게 일반 조선 회사들이 좀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쪽 삼성중공업 이런 쪽도 좋죠. 엔진은 뭐 달렸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대형 조선사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염승환 이사와 함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올해 내내 뭐 그래도 견조한 흐름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직도 세계에서 좀 저렴한 주식이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5월장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지만 다른 쪽의 반도체도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요즘 CPU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는데 요거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클로드 코드 쓰시나요? 클로드 AI 엔진 쓰시는 분들, AI 에이전트 쓰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단적인 이 수치, 그래프로만 봐도 자, 클로드 코워크가 출시되고 나서 올해 초부터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전엔 클로드를 저희가 클로드보다는 작년에 사실 챗 GPT나 제미나이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최근 요즘 들어서 클로드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이랑 지난주에 사람들 만났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클로드로 코드를 짜서 뭐 인사 업무라든지 재무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클로드한테 그냥 다 맡겨놓고 그냥 20분이면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서 와, 이제는 조그만 사업을 해도 사람을 많이 고용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 수치가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클로드 사용량이 늘었는데 그러면 클로드 관련된 뭐 요즘에 뭐 엔트로픽 투자한 회사 그런 회사들을 찾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미국 시장에서는 이상하게도 CPU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텔이라든지 AMD, ARM 이런 종목들이 미국에서 주가가 막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 인텔이 23%나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인텔 차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텔 한물 갔다. 파운드리도 안 되고 CPU도 이제 별로 사용이 없고 이래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CPU가 부각을 받으면서 인텔 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AI 시대에 GPU, 엔비디아 이런 뭐 아니면 TPU 이런 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서 CPU가 중요해진 시대가 또 도래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전까지는 저희가 AI 학습이나 AI 추론을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추론을 빨리 하고 많이 저장이 되고 이런 것들만 필요했잖아요. 그러면서 GPU에 들어가는 HBM이나 NAND나 DRAM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AI 에이전틱 AI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드를 사용해서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이젠 AI가 스스로 계획도 하고 실행도 하고 프로그램도 찾아서 쓰고 이렇게 전체적인 멀티 스텝 루프로 진행이 되고 돌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워크로드 오케스트레이션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 아니고요. CPU가 그동안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중앙 처리 장치라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모든 것들을 중앙 관장하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컴퓨터를 움직이고 가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AI 에이전틱 시대에는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도 CPU가 땡겨와서 쓰고 또 필요한 메모리도 여기에다가 저장시키는데 조율을 해주고 하는 중앙 처리 장치 역할을 AI 에이전틱 시대에는 CPU가 굉장히 또 중요해진다. 앞으로 중요성이 점점점 높아진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자, 이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전에 AI 학습이나 AI 추론 때는 GPU를 훨씬 더 많이 쓰고 CPU의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8대1, 4대1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AI 에이전틱 시대가 본격적으로 돌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클로드나 이런 걸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이제는 GPU랑 CPU가 1대1 비율로 동등하게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GPU는 이미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CPU도 그런 상황이 돼서 CPU도 쇼티지가 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그런 전문가들 또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GPU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CPU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CPU의 가격 상승이 지금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비슷한 논리로 공급 부족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 CPU를 만드는 파운드리 업체들 중에 대표적인 게 역시 TSMC잖아요. 근데 TSMC도 지금 이미 주문이 꽉 차 있고 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TSMC는 시장을 장악하려는 수치를 너무 80%, 90%까지 장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시설을 빠르게 늘리는 그런 투자를 빠르게 단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패키징도 부족한 상황이고 생산처, 그러면 TSMC가 안 되면 다른 쪽에서라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아직 CPU 수율은 잘 못 맞추고 있고 인텔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최근엔 인텔이라도 여기라도 CPU를 만들어서 써야겠다라는 수요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인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CPU의 평균 납기가 기존에는 1, 2주면은 바로바로 공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8주에서 12주까지 걸리면서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6개월,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CPU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인텔이라든지 AMD 자연스럽게 CPU 가격 올리겠죠? 그러면 인텔, AMD, ARM 이런 CPU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우리가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경험을 해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PU 업체뿐만 아니라 CPU를 만들어내는 밸류체인의 전반적인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계약도 늘어날 것이고 실적의 개선에 신호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CPU 대란의 수혜 업종을 미리 찾아놓고 이미 지난주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CPU 대란이 일어나면 일단은 테스트 오사트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파운드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메모리 자연스럽게 우리 계속 수혜 받을 수 있다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가장 최우선 수혜주는 FCBGA, 기판 쪽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CPU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고사양 패키지 기판이 필수적일 거 아닙니까? 기판을 좋은 걸 쓰면서 성능이 좋은 CPU를 만들어야 되니까 기판들을 빨리 주문하고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러면서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삼성전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
여기에 한 번 더 부스트업을 받으면서 MLCC뿐만 아니라 기판 쪽에서도 역시나 좋은 이야기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LG이노텍도 기존에는 이 스마트폰 밸류체인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는데 LG이노텍도 기판을 만들잖아요. 이제는 기판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역시나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대덕전자, FCBGA, MLB, 메모리 기판 다 대응 가능하죠. 역시나 좋은 평가 받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역시 고다층 MLB 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판 쪽의 종목들이나 업종을 저희가 앞으로도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서 CPU의 이런 수요 폭발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도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AI 에이전트를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체감해 보시면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어떤 업종이 돈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 박근호 위원님이 선택해 주신 돈 되는 섹터는 바로 이겁니다. 자, 전력 반도체를 살펴봐야 한다. 전력 반도체 섹터를 골라주셨는데요. 자, 반도체가 이제는 막 세분화되고 여기에 수혜, 낙수 효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혜, 낙수 효과들이 막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세세하게 막 분야별로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력 반도체 쪽도 분명히 좀 수혜를 보겠죠? 네. 전력 반도체,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국이라고 표현을 네. 하기도 합니다만 이 전력 반도체에 있어서만큼은 좀 굉장히 좀 약하죠. 맞아요. 거의 90% 정도는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정부 쪽에서 이 전력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와서 이쪽 관련된 섹터를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뭐 다들 아시듯이 뭐 디램, 낸드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거고요.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중요한 아주 미세한 회로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전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1V, 2V 정도를 쓰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오는 전압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이제 관리를 해주는 전력 반도체가 중요한데 이게 만약 1V, 2V 쓰는 반도체 혹시라도 5V짜리 전기가 흘러버리면 그거 회로는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회로가 있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어떤 모든 산업에 전력 반도체는 꼭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 쪽 발표를 한번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 일단 정부 쪽에서는 프로젝트로 국비를 한 5천억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했죠. 민간 매칭 자본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한 7,500억 정도까지 이제 연구 개발비를 투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요자 주도형 R&D를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수요자 주도형, 이제 수요자는 이제 보통 앵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앵커 기업이라고 표현하죠. 한마디로 이 전력 반도체가 필요한 기업들 니네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돈은 우리가 대줄 테니까 니네가 연구개발해서 생산까지 한번 좀 맡아봐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번 프로젝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8인치 양산 체제의 전환의 골든타임을 이제 올해로 삼았다라는 부분인데 네. 지금 전력 반도체는 6인치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죠. 이걸 이제 8인치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는 부분. 8인치 하면 좀 생각나는 기업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앵커 기업이 이제 총괄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앵커 기업의 후보자로 지금 거론이 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반도체 쪽에 힘을 굉장히 쏟고 있는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필요한 기업들이 주도해서 한국형 전력 반도체를 앞으로 R&D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가 왔기 때문에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전력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나 연구도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전력 반도체는 아무래도 또 시청자분들도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이제 전력 반도체 좀 약하긴 하는데 요소별을 보면은 이제 어떤 급소가 보이는 종목군들이 좀 있거든요. 소개시켜드리면 광전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자는 사실 지금 광전자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고점에서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엔비디아 이제 광동시험 관련해서 급등을 하긴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는
일단 이 광통신 관련된 이제 밸류 체인들을 이스라엘 기업들 중심으로 다 짜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수혜가 있을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앞서서 이제 정부 발표에서 두 가지 골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8인치 전환을 26년도에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200볼트급 트렌치형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 소자를 개발을 하겠다. 이 부분이 좀 약간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좀 약간 풀어서 설명드리면 네네. 굉장히 높은 전압에서도 쉽게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전압 스위치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 국책 과제를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광전자라는 부분은 네. 여러분들이 아마 광전자 최근에 굉장히 급등한 종목군들을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력 변환 효율이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많이 수요가 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지금 당장은 어떤 광전자에 대한 실력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살아 있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DIT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가총액 4천억 정도 되는 중견 기업인데요. 원래 이제 DIT는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하면 산업용 이제 비전 검사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죠. 비전 검사 장비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광학 검사 장비죠. 뭔가 어떤 접촉을 하지 않고 겉에서 봐서 이제 비파괴 검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전문인데 DIT가 또 하나 잘하는 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용 그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이제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죠. 이제 어닐링 같은 경우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HPSP에서 많이 나오죠. 고압 수소 어닐링.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개발 공급하는 기업이죠. 어닐링 장비는 이제 웨이퍼가 공정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이제 피로도가 누적이 됐을 때 그걸 이제 회복시켜주는 장비가 이제 어닐링 장비죠. 이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이제 이 전력 반도체는 굉장히 고온 고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실리콘으로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쓰게 되는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지구에서 가장 딱딱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장비는 이제 어떤 파운드리에서 증설을 할 때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DI까지 한번 좀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력 반도체 관련된 두 종목, 광전자와 DIT를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 관련해서 전력 반도체 쪽에서 탑픽으로 좀 보시는 종목은 뭐예요? 네, DB 하이텍을 준비를 했는데요. DB 하이텍. 네, 삼성전자보다 더 오래된 반도체 기업이죠. 네네. DB 하이텍을 꽂은 이유는 제가 앞서서 이제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이제 8인치라는 8인치. 단어를 우리가 이제 연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이제 DB 하이텍이죠. 이제 8인치 기반 이제 전력 반도체를 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죠, DDI. 그 다음에 카메라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CIS라고 하는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센서를 만드는 이제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과 관련돼서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 빼고는 사실 단점을 지금 찾기는 굉장히 힘들죠. 일단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전력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 지금 현재 DB하이텍의 매출이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중국 쪽이 훨씬 더 월등히 많은 편이거든요. 중국 쪽에서 현재 전체 매출의 70%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들이 이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팹리스들이 우리 파운드리 쪽이 지금 가격 올려서 어디로 이제 이걸 다른 쪽으로 다변을 해야 되나라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바로 대체로 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DB 하이텍이죠. 이건 작년서부터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실적적인 측면이나 모멘텀이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죠. 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전력 반도체는 굉장히 단단한 물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SiC나 이제 우리가 보통 겐이라고 표현하는 질화 관련돼서 이 DB 하이텍도 지금 연구 개발해서 양산을 거의 진입 준비다라고 일단 보도까지 됐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가격이 좀 굉장히 높아요. 높긴 한데 조금 약간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조금 타이트하게 좀 설정 좀 해봤습니다. 18만 원, 손절은 13만 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력 반도체 관련된 또 정부의 프로젝트, 정부가 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의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그 탑픽 종목으로는 DB 하이텍을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컴퍼니 인사이드 엔비디아 편. 시가총액 세계 1위를 다투는 황제 기업의 시작이 창문에 총알구멍 뚫린 험악한 동네의 패밀리 레스토랑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번듯한 오피스 대신 2.99달러짜리 리필 커피로 버티며 세상을 뒤집을 설계를 시작한 새 남자.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시작인데요. 이 드라마틱한 서사의 뿌리는 창업자 젠슨 황의 10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베니스라는 작은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테이블을 치우던 주방 보조였습니다. 훗날 그가 나는 최고의 접시 닦기였다라고 회상할 만큼 밑바닥에서 배운 처절한 효율성은 그의 몸에 깊숙이 각인되었죠. 1993년 젠슨 황은 선배 엔지니어 크리스 말라초스키, 커티스 프리엠과 함께 다시 이 식당을 찾습니다. 각자의 퇴직금과 저축을 탈탈 털어 만든 전 재산 4만 달러의 시드머니를 가지고요. 임대료조차 아까웠던 이들에게 무한 리필 커피가 나오는 데니스는 유일한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하지만 주인 눈에 이들은 영락없는 진상 손님이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이해 못할 도면만 그려대니 제발 좀 나가달라는 문전박대가 쏟아졌죠. 그때마다 젠슨 황은 주방 보조 시절의 넉살로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설계를 하는 중이니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요. 결국 주인은 그 광기 어린 눈빛에 항복했고 3천조의 제국은 식당 주인의 자비 위에서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첫 제품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통장엔 딱 3개월치 월급만 남은 파산 직전의 순간이 찾아왔죠. 그때 젠슨 황은 파트너사였던 일본 세가를 찾아가 인생 최대의 도박을 던집니다. 우리의 설계는 완전히 틀렸다. 계약은 파기해도 좋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이미 준 계약금만은 돌려받지 말아달라. 이 처절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인 세가 회장의 결단이 오늘날 엔비디아를 살린 마지막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경탄할 때 총알구멍 난 식당에서의 초심을 잊지 않고 세상의 진흥을 가속하는 힘. 접시 닦던 손으로 지구의 뇌를 설계한 조용한 지배자, 바로 엔비디아입니다.